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 안. 싸늘한 냉기가 얇은 솜이불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잠든 이의 살갗을 날카롭게 찔러대고 있었다. 김명아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더듬거렸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온기 없는 거적대기의 거친 감촉뿐이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뜬 명아는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웠고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귀기 어린 푸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창백한 빗줄기 끝에 기괴하게 웅크린 그림자 하나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야차처럼 혹은 이승을 떠돌다 길을 잃은 원기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노려보고 있는 저 작은 등어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명아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누구냐? 거기에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명아의 외침이 정막을 깨트리자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획 돌렸는데 그 얼굴을 확인한 명아는 맥이 탁 풀리는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옴을 느껴야 했다. 그곳에는 오늘 낮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던 자신의 어린 신부 연희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꼴이 가관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 입었던 하얀 속적삼 차림에 양손에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몽당 빗자루를 마치 장군이 장검을 쥐듯 꽉 움켜쥐고 있었으며 커다란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비장하게 뜨고 있었다. 연희는 명아가 깬 것을 보고는 검지 손가락을 제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고 다급한 신호를 보내더니 다시금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는 병사처럼 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명아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여 헛웃음을 흘리며 주섬주섬 이불을 걷어내고 연희의 등 뒤로 다가갔다. 부인, 이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문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혹시 쥐라도 들어왔단 말이오? 명아가 부드럽게 물으며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리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방님,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놈들이 듣습니다. 명아가 놈들이라니? 도대체 누가 온단 말이오? 라고 되묻자 연희는 빗자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비장하게 대답했다.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신랑 신부의 행복을 시기하여 혼을 훔쳐가는 도둑 귀신이 문틈을 엿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깨어 있어야 서방님의 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방님은 어서 주무십시오. 제가 이 빗자루로 그놈들의 머리통을 후려칠 테니 걱정 마십시오. 12살, 고작 12살이었다. 명아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가난한 선비의 집에 팔려오듯 시집온 이 어린아이는 첫날 밤의 두려움과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남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며 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명아는 연희의 손에서 억지로 몽당 빗자루를 빼앗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리고는 거칠고 투박한 그러나 한없이 작고 여린 연희의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찬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연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명아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 냉기를 녹여주려는 듯 입김을 호호 불어주며 말했다. 이보시오, 부인, 내 혼은 귀신이 아니라 염라대왕이 와도 못 가져가니 안심하시오. 그리고 귀신도 이리 예쁜 색시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감히 얼씬이나 하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 이불 속으로 들어갑시다. 연희는 빗자루를 빼앗기자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힐끔거렸으나 명아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씩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다. 하오나 서방님, 어머니께서 꼭 명심하라 하셨습니다. 서방님은 글만 읽으시는 새님이라 힘이 없으시니 몸 튼튼한 제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연희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명아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독자로서 과거 급제만을 꿈꾸며 평생 분만 잡고 살아온 자신은 쌀가마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유약한 사내였다. 반면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험한 일을 도맡아 해온 연희는 또래보다 훨씬 다부지고 생활력이 강했다. 명아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어린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 바위처럼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명아는 연희를 달래어 억지로 이불 속으로 밀어넣었다. 낡고 솜이 다 죽은 이불이었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자 금세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연희는 긴장이 풀렸는지 눕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명아는 그런 연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촛불조차 켤 기름이 없어 달빛에 의지해야만 볼 수 있는 얼굴이었지만 흙먼지가 묻은 뺨과 트고 갈라진 입술은 그녀가 겪어온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 그대를 귀한 집 교수처럼 호강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리 춥고 배고픈 곳으로 데려와 고생만 시키는구려. 명아는 잠든 연희에게 들리지 않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곰팡이 핀 서책 몇 권과 갚아도 줄지 않는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방안을 휘감는 정막 속에서 명아의 상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박참판, 그 탐욕스러운 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명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박참판은 며칠 전부터 빚을 빌미로 명아를 협박해오고 있었다. 자네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라도 받아내야지 않겠나? 그가 흘리던 비릿한 웃음과 음흉한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에 몸을 뒤척이며 옆에 누운 연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붓을 꺾고 낫이라도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서히 그의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에 어른거리며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연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명아가 놀라 쳐다보자 연희는 숨을 죽인 채 귀를 쫑긋 세우고는 서방님, 들리십니까? 라고 속삭였다. 명아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다. 무엇이 들린단 말이오? 바람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명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서 날카로운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 컹, 컹. 평범한 짖음이 아니었다. 마치 낯선 침입자를 발견하고 경계하는 살기등등한 짖음이었다. 연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명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서방님, 이 시간에 개가 저리 짖는 것은 누군가 마을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기운을 가진 자들이여. 명아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찾아올 불청객이 누가 있단 말인가. 혹시 빚쟁이들인가? 아니면 관아의 포졸들인가? 아니면 산짐승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명아는 연희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겁먹지 마시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고 산짐승을 보고 짖는 것일 수도 있소. 내가 나가서 살펴보고 올 테니 부인은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시오. 명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희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개가 짖을 때 문을 열면 애군이 들이닥친다고. 하지만 명아는 더 이상 미신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현실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연희의 손을 떼어냈다. 연희,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이 집의 가장이오. 가장은 식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소. 문틈으로 동태만 살피고 올 터이니 그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시오. 명화는 방구석에 세워두었던 낡은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까는 우스꽝스러운 물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찌그덕거리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질까 두려워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오며 명화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당은 고요했다. 하지만 저 멀리 마을 입구 쪽에서 횃불로 보이는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나, 둘, 셋. 좋기 다섯은 되어 보이는 불빛들이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웅성거림 속에 섞인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 이놈의 집구석이 어디야? 당장 찾아내. 명화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도 귀신의 소리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소리였다. 박찬판의 사병들이었다. 명화는 황급히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부인,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오. 놈들이 왔소. 명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빗자루 하나로 막아낼 수 있는 장난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희는 명화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녀의 눈망울이 명화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자 기이하게도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치마폭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서방님, 저는 빗자루 대신 이것을 들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문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붉은 횃불 그림자가 마당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다. 명화와 연희,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이 어린 부부는 다가오는 폭풍우 앞에서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맞잡았다. 오늘 밤 그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간밤에 휘몰아쳤던 폭풍전야와도 같던 소라는 의외로 싱겁게 끝이 났다. 문 밖을 에워쌌던 횃불의 무리는 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즐기는 맹수처럼 빛 독촉의 기한이 내일 정오까지임을 알리는 서찰 한 장을 문틈으로 찔러 넣고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사라졌다. 날이 밝아오자 앙상한 석가래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치 투명하게 집안의 빈곤을 비추었다.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뒤주 바닥을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적막함만이 감돌았다. 명화는 채란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시선은 방바닥에 놓인 구겨진 서찰에 머물렀다. 박찬판이 보낸 그 종이 조각은 마치 명화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였고 그 위에 적힌 액수는 가문이 몰락한 그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연희는 그런 명화의 속도 모르고 아니 모르는 척하며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통만 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향했다. 명화는 문지방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2살, 아직 어미 품에서 어리광을 피워야 할 나이에 그녀는 남편의 끼니를 걱정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을 길어 날라야 했다. 물동이의 무게에 눌려 가녀린 목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명화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읽어온 성현의 말씀이나 예법 따위가 당장 배를 씻는 아내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명아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가슴 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명아는 도저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마당으로 나갔다. 썩어가는 장작 팩이라도 거들 요량으로 낡은 도끼를 집어들었으나 평생 붓만 잡았던 손은 도끼자루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몇 번의 헛스윙 끝에 장작을 내리쳤지만 도끼날은 빗나가고 명아의 손바닥에는 금세 붉은 물집이 잡혔다. 그 모습을 본 연희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왔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귀한 손 다치십니다. 연희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명아의 손을 감싸며 울상을 지었다. 그녀의 손은 찬물에 터지고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지만 명아의 손을 어루만지는 손길만은 봄바람처럼 따스했다. 명아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인, 내가 못나서 내 손으로 나무 하나 제대로 패지 못하는 못난 사내라서. 명아의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에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박찬판의 하수인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번에는 밤처럼 은밀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란듯이 대낮에 들이닥쳐 명안의 집 대문을 걷어찼다. 썩은 나무 대문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마당으로 들어선 이들의 선두에는 박찬판의 집사 노릇을 하는 최마름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단 옷을 걸치고 손에는 곰방대를 든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 나온 영주처럼 마당을 훑어보았다. 뒤따르는 장정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명아의 등 뒤로 숨었고 명아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최마름을 마주 보았다. 어이쿠, 김선비님, 밤새 안녕하셨는가? 내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을 시켜 안부를 전했건만 답이 없어 이리 몸소 찾아왔네. 최마름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곰방대를 털었다. 제가 명아의 발치에 떨어졌다. 명아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점잖게 입을 열었다. 최 집사, 이 무슨 행패인가. 아무리 빚이 있다 한들 사대부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리 난동을 부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명아의 말에 최마름과 하인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사대부, 굶어 죽어가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사대부 타령이야. 자네 부친이 우리 대감마님께 빌려간 돈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얼마인지나 알고 떠드는가? 최마름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자 명아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최마름은 명아를 지나쳐 부엌 쪽을 기웃거렸다. 그러다 명아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새 색시가 많이 컸구만. 제법 태가 나 빚을 못 갚겠으면 저 계집이라도 내놓는 게 순서 아니겠나? 대감마님께서 요즘 쓸만한 몸종을 찾으시던데 밥값은 톡톡히 하겠어. 최마름의 더러운 시선이 연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가자 명아의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연희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이놈들, 감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명아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 없는 선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최마름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오냐, 말이 안 통하면 내가 약이지. 얘들아, 샅샅이 뒤져라.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챙기고 없으면 집이라도 허물어버려. 최마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장정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내동댕이 치고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찢어발겼다. 그나마 남아있던 세간살이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명아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장정 하나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비켜, 이세님아. 명아는 힘없이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장정 하나가 부엌 구석에 있던 작은 쌀독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명아와 연희가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 아끼고 아껴둔 생명줄과도 같은 보리쌀이 담긴 독이었다. 이걸로 빛 한 감이나 되겠냐마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수다. 장정이 낄낄거렸다. 명아는 흙바닥을 기어가며 장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내 아내가 굶어 죽는다. 명아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마름은 눈짓을 보냈다. 장정은 가차없이 쌀독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와장창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쌀독이 산산조각이 났고 귀한 보리쌀이 흙바닥에 흩어져 진흙과 뒤섞였다. 그 처참한 광경에 명아는 넋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쌀이 쏟아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것이었다. 최마름은 흙투성이가 된 쌀을 밟으며 명아에게 다가왔다. 책책.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그땐 정말 저 계집을 끌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최마름이 쓰러진 명아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다. 명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매질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작은 체온이 명아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느껴졌다. 명아가 살며시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작고 여린 연희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도 양팔을 활짝 벌려 명아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마름의 지팡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안 돼요. 우리 서방님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12살 꼬마 신부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고 그녀의 눈망울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마름은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다. 어린 계집의 기백에 눌린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도 가소로워서일까? 그는 지팡이를 내리며 혀를 찼다. 독한 년 같으니라고. 그래, 내일 보자. 내일은 내년이 내 발 아래서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게다. 최마름과 일당들은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마당에는 부서진 대문과 깨진 쌀독, 그리고 진흙 범벅이 된 보리쌀만이 남아 처량함을 더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명아는 멍하니 연희를 올려다보았다. 연희는 그제야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으며 명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연희는 자신의 옷고름으로 명아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명아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간절했다. 명아는 연희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네가. 명아의 오열이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와 햇살을 가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난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이를 지킬 힘조차 빼앗아가는 지독한 병이었다. 명아는 깨진 쌀독 조각을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정신을 맑게 깨우고 있었다. 흙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명아는 맹세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고. 내일 다시 저들이 들이닥칠 때 나는 오늘과 같은 나약한 선비로 남아있지 않겠노라고. 밤이 깊어지자 명아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낮 동안 겪은 수모와 흙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급성풍한이 든 것이었다. 명아는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연희야, 도망가거라. 고열에 시달리는 남편의 머리맡에서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손발을 주무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이면 놈들이 다시 올 것이다. 서방님은 쓰러지셨고 집안에는 쌀 한 톨 없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거미줄이 쳐진 벽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쓰다 남은 숯검댕과 오래된 붉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연희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명화가 읽어주었던 옛날 이야기 속 지혜로운 아내가 호랑이를 물리친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일은 내가 빗자루 대신 다른 것으로 이 문을 지키리라. 명화의 몸은 마치 불타는 숯덩이와도 같았다. 밤새 끓어오른 고열은 새벽녘이 되어서도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입술은 타들어가는 갈증에 흉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의식은 혼탁한 맨속을 허우적거렸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함 속에서 명화는 자신의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가던 그날의 기억과 어제 난 마당에 처참하게 흩어지던 보리쌀의 환영이 뒤섞인 악몽을 꾸고 있었다. 안 돼. 가지 마시오. 내 아내를. 명화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지만 그 손은 힘없이 이불 위로 툭 떨어질 뿐이었다. 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런 남편의 곁을 지켰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주기를 수십 번. 그러나 명화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질 뿐 차도는 보이지 않았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연희의 가슴은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워졌다. 해가 중천에 뜨면 약속된 시간이 온다. 박참판의 하수인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어제 그들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을 끌고 가 노비로 삼겠다는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집안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깨진 쌀독, 부서진 문짝, 그리고 병들어 누운 남편뿐. 연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가. 12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끼려 했다. 그때 머리맡에 놓인 낡은 서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명화가 틈만 나면 소리내어 읽어주던 책 중 하나였다. 그를 모르는 연희를 위해 명화는 밤마다 옛 성현들의 이야기나 기이한 전설들을 들려주곤 했다. 문득 며칠 전 명화가 읽어주었던 대목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 지혜로운 부인이 집에 역병이 돈 것처럼 꾸며 적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연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에이, 설마 그런 거짓말에 속겠습니까? 하며 까르르 웃었었다. 하지만 명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었다. 사람의 두려움이란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병마에 대한 공포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 연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그녀가 가진 무기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 오직 명화가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이 집을 지키겠다는 간절함 뿐이었다.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속을 뒤졌다. 차갑게 식은 재들 사이에서 새까만 숯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에 묻어나는 검은 가루를 보며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연희는 숯을 으깨어 물에 개었다. 검은 물이 그릇에 담기자 그녀는 거침없이 손가락을 담가 자신의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다. 고운 이마와 뺨, 턱 밑까지 꼼꼼하게 검댕을 칠했다. 단순히 검게 칠하는 것이 아니었다. 눈 밑은 채하게, 볼은 홀쭉해 보이게 음영을 넣어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병자의 얼굴처럼 만들었다.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연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챙겨주었던, 지금은 조미스러 구멍이 숭숭 뚫린 붉은 천조각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찢어 머리에 아무렇게나 동여매고 팔다리 곳곳에 묶었다. 붉은색은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붉은 반점이 돋는 무서운 역병, 마마 천연두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준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연희는 마당 구석에 말려두었던 쑥대와 고추를 한 움큼 집어들었다. 이것들을 태우면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날 것이다. 그녀는 방문 앞 화로에 쑥과 고추를 넣고 불씨를 지폈다. 순식간에 누런 연기가 피어오르며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가 진동했다. 집안은 금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뿌연 연기에 휩싸였고 그 기괴한 분위기는 마치 무당이 구판을 벌이는 신당이나 혹은 병자가 죽어나가는 격리된 움막처럼 보였다. 연희는 콜록거리는 기침을 참으며 명아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관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숯 검댕 아래 감춰진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머리 위로 솟아오르고 정오가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최마름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장정들을 대동한 최마름은 기세등등하게 명안의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놈들 준비는 다 되었겠지? 오늘이야말로 그 앙증맞은 계집을 내 품에 안아보겠구나. 빚 대신 계집을 받아오면 대감마님께서도 흡족해 하실 게다. 최마름은 음담 패설을 늘어놓으며 낄낄거렸다. 뒤따르는 장정들도 몽둥이를 휘두르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에게 이 가난한 선비의 집은 그저 짓밟고 유리날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왁자지껄하던 소음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이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짙은 회색 연기였다. 매캐한 쑥 타는 냄새와 코를 찌르는 고추 냄새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게다가 처마 밑에는 붉은 천 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뿌려져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불이라도 났나? 한장정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최마름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이, 김선비, 안에 있는가? 썩 나오지 못해 최마름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잠시 후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다. 장정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열린 문틈 사이로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기어나왔다. 그것은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에는 시커먼 검댕을 뒤집어 쓴 채 붉은 천을 너덜너덜하게 감고 있는 흉측한 몰골이었다. 연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어제의 그 곱상한 새색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초점이 없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지마, 오지 마시오. 역신이 노하고 계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톱으로 마루를 긁어대는 모습은 영락없이 역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병자의 모습이었다. 최마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조선 팔도에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역병이었다. 한 번 돌면 마을 전체를 몰살시킨다는 그 끔찍한 병마가 바로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역병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지 않았더냐? 최마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연희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더욱 괴기스러운 몸짓으로 마당으로 내려섰다. 비틀거리며 한 발짝, 두 발짝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방님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도 뜨거워. 살려줘. 연희가 피 묻은 사실은 고추장물이었다. 손을 뻗으며 그들에게 다가가자 장정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마마바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천연두다. 이 미친년이 어딜 다가와. 저리 꺼져. 최마름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불었다. 연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쓰러진 최마름 쪽으로 기어갔다. 같이 가요. 우리 서방님이 외로워하셔. 당신들이 오면 서방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병은 나누면 낫는데. 그 순간 집안에서 때마침 명아가 고통에 신음하는 끙끙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타이밍조차 절묘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부르는 초대장처럼 들렸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망쳐. 옵는다.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장정 하나가 몽둥이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나머지 일당들도 앞다투어 주랭랑을 놓기 시작했다. 야, 이놈들아. 나 좀 일으켜 세워라. 최마름은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네 발로 기어서 허겁지겁 대문을 빠져나갔다. 그의 비단신 한 짝이 벗겨져 진흙탕에 나뒹굴었지만 챙길 겨를조차 없었다. 더러운 것들, 재수옴 붙었네. 썩을 똥 밟았어. 최마름의 욕설이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희미해져 갔다. 그들이 마을 어귀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서 춤추는 무당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고요가 찾아오자 연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해냈다. 내가 막아냈다. 그녀는 검댕이 칠해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극한의 공포를 이겨낸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편 방 안에서 신음하던 명아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콜록콜록 부인, 밖에 무슨 일이. 명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흉측한 몰골의 연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아차렸다. 흩어진 쑥대, 붉은 천조각, 그리고 연희의 얼굴에 칠해진 검댕, 명아는 순간 멍해졌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저토록 흉하게 망가뜨리고 귀신 노름을 벌였다는 것을 명아는 맨발로 뛰쳐나가 연희를 끌어안았다. 연희야, 연희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역병 환자 흉내를 내느라 엉망이 된 아내의 모습은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여인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다. 명아는 자신의 소매로 연희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벅벅 문질러 닦아주었다. 눈물과 검댕이 뒤범벅되어 연희의 얼굴은 얼룩덜룩해졌지만 명아의 눈에는 오직 맑고 깊은 그녀의 눈동자만이 보였다. 서방님, 놈들이 갔습니까? 다시는 안 옵니까? 연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명아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갔다. 네가 쫓아냈다. 조선 팔도 제일 가는 장수도 못할 일을 네가 해냈다. 명아는 연희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정신만은 찬물을 끼얹은 듯 맑아졌다. 그는 연희를 자리에 눕히고 자신이 대신 젖은 수건을 그녀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지쳐 잠든 연희의 숨소리를 들으며 명아는 붓이 놓인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읽어왔던 책들은 그저 죽은 글자에 불과했다. 세상의 이치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는 글자 한자 모르지만 기지와 용기로 호랑이 같은 적들을 물리쳤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공자왈 맹자왈 읊조리기만 했지. 정작 내 여자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지 않았던가. 명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다. 그것은 병마가 주는 고열이 아니었다.
비겁했던 자신을 태우고 새로운 다짐을 벼려내는 각성의 불꽃이었다. 붓끝이 칼보다 강하다고 했던가. 그래, 보여주겠다. 내 아내가 빗자루와 숯검댕으로 집을 지켰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명아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이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붓을 들었다. 박참판의 악행, 불법적인 고리대금, 그리고 양민을 수탈하는 그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경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붓질 하나하나에 분노와 결기가 서려 종이를 뚫을 듯 강렬했다. 연희가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제는 남편인 명아가 나설 차례였다. 그의 붓은 춤을 추듯, 아니 칼춤을 추듯 하얀 종이 위를 내달렸다.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가난한 선비가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당에 피어오르던 쑥 연기는 다 사라졌지만 그 매캐한 향기는 오래도록 집안을 감돌며 두 사람의 결의를 다져주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명아의 방에는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거짓말이 탈로 나는 데에는 꼬박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 연희의 기지로 쫓겨났던 최마름이 마을 주막에서 술을 들이키다. 우연히 명안의 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것이 화근이었다. 역병에 걸려 다 죽어가던 집구석에서 한가롭게 밥 짓는 연기라니 최마름은 그제야 자신이 코 묻은 어린 계집에 얄팍한 속임수에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박참판은 이번에는 사병이 아닌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관아의 공무를 방해해? 내 이놈들, 오늘이야말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들이닥친 포졸들은 명아와 연희에게 죄인이나 쓰는 붉은 오라를 씌워 짐짝처럼 끌고 갔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나왔으나 박참판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명아는 거칠게 떠밀리면서도 연희를 향해 겁먹지 마라.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라고 외쳤으나 그 목소리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관아 마당인 형방청 앞들은 이미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명아와 연희는 그 위에 무릎이 꿇렸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수많은 시선 속에 내던져진 연희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붉은 오라에 묶여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반면 명아는 달랐다. 며칠 전에 병색이 완연하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상투는 흐트러졌을지언정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비단 관복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와 그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박참판이 있었다. 죄인 김명아와 그 처는 듣거라. 너희는 선대부터 내려온 막대한 빚을 갚지 않고 급기야 빚을 발러간 사람들을 속여 내쫓는 패륜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박참판이 기다렸다는 듯 나서며 목청을 높였다. 사또 나으리, 저놈들은 아주 질이 나쁜 것들입니다. 제 돈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신성한 역병을 핑계로 거짓 구판을 벌여 마을의 안녕까지 위협했습니다. 저 앙큼한 계집이 귀신 들린 척 연기하는 꼴을 보셨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기만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곤장을 쳐서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저 계집을 제 노비로 삼게 허락해 주십시오. 박참판은 두툼한 장부를 흔들어 보이며 핏대를 세웠다. 그 장부에는 명아의 아버지가 빌렸다는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가 적혀 있었다. 사또의 시선이 명아에게로 향했다. 김명아, 내 죄를 인정하느냐? 변명할 것이 있다면 지금 고하거라. 관아 안의 모든 눈과 귀가 명아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연희는 명아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자는
애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명아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우렁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발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아의 당돌한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박참판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고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놈이 뭘 믿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명아는 박참판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소인이 고발하려는 자는 바로 저 박참판입니다. 그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이자 도둑입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박참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국법을 어겼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명아는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밤새 작성한 소장을 꺼내 들지는 못했으나 오라에 묶여 있었으므로 머릿속에 각인된 법조문을 줄줄 읊기 시작했다. 경국대전 형전금제조에 이르기를 이자를 받아 원금과 같게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모정식법이라 합니다. 하오나 박참판이 제시한 저 장부를 보십시오. 제 선친께서 빌리신 쌀은 5가마니였습니다. 허나 지금 박참판이 요구하는 것은 쌀 100가마니입니다. 이는 원금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명백히 국법을 위반한 장리행위입니다. 명아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글 줄이나 읽는다는 양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확한 법리 해석이었다. 박참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이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그것은 옛날 법이고 우리 고을의 관례는 다르다. 박참판이 억지를 부리자 명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받아쳤다. 관례가 국법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또한 대명률에 따르면 위조된 문서로 남의 재물을 탐하는 자는 장 80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참판의 장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10년 전의 기록이라 주장하나 종이의 질이 지나치게 희고 먹색이 선명합니다. 이는 최근에 조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또 나으리, 부디 저 장부의 먹이 마르기나 했는지 확인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이방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방이 박참판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자 박참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사또는 붓에 침을 묻혀 장부의 글씨를 문질러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10년 전의 기록이라는 글자가 검게 번지며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허허. 10년 묵은 먹물이 이리도 생생하게 번지다니. 박참판, 자네 집 먹은 불로장 생초라도 섞어 만들었는가. 사또의 비꼬는 말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박참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놈이 요설로 나으리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아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사또 나으리, 저와 제 아내는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역병 흉내를 낸 것은 남편인 제가 병들어 눕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린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리고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흉기를 든 장정들 앞에서 12살 계집아이가 빗자루 하나, 숫 검댕 하나로 맞서야 했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것이 기만입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비명입니까? 명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아낙네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연희 역시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열했다. 사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파견된 지 얼마 안 된 젊고 개혁적인 관리였다. 부임 초기부터 토호들의 횡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마침 명아가 기가 막힌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사또는 눈을 번쩍 뜨고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박참판은 과도한 이자를 책정하여 국법을 어지럽히고 문서를 위조하여 양민을 겁박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에 그가 주장하는 모든 채무는 무효로 한다. 또한 사문서 위조와 무고죄를 물어 곤장 30대에 처하고 쌀 100가마니를 관아에 헌납하여 빈민구제에 쓰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형방청 마당은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사또 만세, 김선비 만세. 백성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아이고, 나 죽네. 사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참판은 형틀에 묶여 비명을 질렀지만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은 자비가 없었다. 짝,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명아와 연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사또는 명아의 오라를 풀어주도록 명했다. 자유의 몸이 된 명아는 비틀거리는 연희를 부축해 일으켰다. 연희의 다리는 풀려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환희가 번져가고 있었다. 서방님,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명아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부인. 우리가 이겼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명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의 배고픔, 추모, 공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사또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김명아 자네는 비록 가난하나 그 기계와 학식이 출중하더군. 그 재주를 썩히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나라의 동량이 되게나 내 자네를 위해 필묵을 하사할 터이니 부디 대성하라. 사또의 격려에 명아는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관아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등 뒤로 쏟아지는 석양은 그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애워싸고 덕담을 건넸다. 김선비, 정말 대단하이.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는가? 새색시가 복덩이여, 복덩이. 어제까지만 해도 멸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들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명아는 연희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걸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희는 긴장이 풀린 듯 털썩 마루에 앉았다. 아이고, 다리야. 서방님, 저는 이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연희가 혀를 내두르며 투정을 부리자 명아가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다. 고생 많았소. 내 오늘은 부인의 손발이 되어주리다. 명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물을 데웠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연희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인 그 작은 발. 명아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싶을 만큼 깊은 애정을 느꼈다. 부인, 오늘 내가 법전 내용을 줄줄 쉼때 무슨 생각을 했소? 명아가 발을 씻겨주며 묻자 연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하. 하지만 서방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새님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호랑이였다는 것을요. 연희의 비유에 명아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호랑이라. 그렇다면 그 호랑이를 깨운 것은 바로 토끼 같은 당신이구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낡은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다. 쌀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명아는 연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문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나라의 법으로 그리고 나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지킬 것이니. 연희는 명아의 품으로 파고들며 웅얼거렸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은 글 읽느라 바쁘시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 어린 창호지 문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자장가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또가 약속한 필묵과 함께 쌀 한 가마니가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 쌀 가마니 속에는 박참판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가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들어 있었다. 그것은 명아가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었다. 명아는 붓을 들었다. 이제 그의 글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연희와 같은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한 검이 되리라 다짐하며 그는 힘차게 획을 그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 춥고 배고팠던 산골 마을의 초가삼가는 이제 기억 속의 아련한 풍경이 되었고 지금 두 사람이 머무는 곳은 고을의 중심에 위치한 번듯한 기와집인 현감 관사였다. 뜰에는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곳곳에 켜진 청사초롱은 밤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다. 김명아는 이제 갓 30을 넘긴 나이였으나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이 빚어낸 중후한 연륜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정의 부름을 받은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청백리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의 판결은 추상같이 엄격하면서도 봄바람처럼 따뜻하여 인근 고을 백성들 사이에 김사또가 가는 길에는 억울한 귀신도 춤을 춘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명아가 관아의 업무를 마치고 안채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단아한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이제는 어엿한 정경부인의 태가 흐르는 그녀, 바로 연이었다. 12살에 꾀죄죄했던 어린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맑은 피부와 깊은 눈매를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다. 연희는 명아의 옷을 받아주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흙대 대신 향긋한 붓 냄새가 났다. 하지만 명아는 알고 있었다. 그 고운 손이 10년 전 빗자루를 들고 문 앞을 지키던 그 작은 손이었음을. 그리고 숯검댕을 칠하고 미친 척 연기를 하여 자신을 살려냈던 그 위대한 손이었음을. 명아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다. 이날 밤은 명아가 고을 유지들과의 연회에서 술을 몇 잔 걸치고 돌아온 터라 취기가 기분 좋게 올라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명아는 비단 금침 위에 비스듬히 누워 연희가 차려온 꿀물을 마셨다. 부인, 오늘따라 달빛이 참으로 곱소. 옛날 그 산골 오두막에서 보던 달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구려. 명아의 말에 연희는 촛불 심지를 돋우며 조용히 대답했다. 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서방님의 마음이 여유로워지시니 달빛 또한 넉넉하게 보이는 것이겠지요. 연희의 지혜로운 대답에 명아는 허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해안이 있었고 명아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 해법을 제시해주는 가장 든든한 조언자였다. 술기운이 돌아서인지 명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는 내 잠깐 눈 좀 붙여야겠소라고 말하며 이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연희는 남편의 잠자리를 봐주고는 조용히 물러가려 했다. 명아는 잠결에 들리는 아내의 사각거리는 치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려 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익숙하고도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달그락, 덜컥. 그것은 문고리를 확인하는 소리였다. 명아는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다. 연희는 방을 나가지 않고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창호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0년 전 첫날 밤 몽당 빗자루를 들고 도둑 귀신을 쫓겠다던 그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명아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튼튼한 담장이 집을 두르고 있고 문 밖에는 건장한 포졸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었다. 굶주림도 빚쟁이의 위협도 박찬판 같은 탐관오리의 횡포도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물며 천하의 현관 부인이 문지기 노릇을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명하는 호기심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숨을 죽인 채 연희를 지켜보았다. 연희는 한참 동안 문을 응시하다가 다시금 창문을 꼼꼼히 살폈다. 바람의 문풍지가 조금이라도 떨리면 그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것은 습관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도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본능처럼 남아있는 것이었다. 명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 여인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자지 못했단 말인가. 내가 과거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울 때도, 관직에 올라 지방을 떠돌 때도 그녀는 늘 저렇게 나의 뒤를, 나의 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 명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몸을 일으켰다. 부인. 나직한 부름에 연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아, 깨셨습니까? 제가 부스럭거려 잠을 방해했나 봅니다. 연희는 당황하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명하는 다가가 연희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어찌하여 아직도 문 앞을 서성이는 게요? 이제 우리에게는 빗자루도 필요 없고 숯 검댕도 필요 없지 않소. 명하의 물음에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서방님. 그저 습관이 되어서인지 밤만 되면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쁜 기운이 들어와 서방님의 단잠을 깨울까봐 연희의 고백에 명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랑의 증거였다. 명하는 연희의 두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전해졌다. 연희,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는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밤을 지새웠소. 12살 그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그대는 나의 방패였고 나의 성벽이었소. 명하는 연희를 끌어안고 이불 위에 눕혔다. 연희는 쑥스러운 듯 저항하려 했으나 명하의 단단한 팔을 뿌리칠 수 없었다. 명하는 연희의 머리맡에 팔베개를 해주며 그윽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내가 하리다. 그대는 그저 편안히 눈을 감고 꿈을 꾸시오. 내가 이 문을 지킬 것이고 그대의 꿈속까지 따라가 악몽을 베어버릴 것이오. 더 이상 그대가 문풍지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는 일은 없게 할 것이오. 명하의 맹세에 연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긴장이 풀린 모습은 명하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처럼. 연희의 표정은 평온해졌다. 서방님, 정말 놈들이 오지 않겠지요? 연희가 잠투정처럼 중얼거렸다. 명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지 않소. 만약 온다 해도 이제 내게는 부뿐만 아니라 그대를 지킬 힘이 있소. 그러니 안심하시오. 명하는 연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규칙적인 토닥임 소리에 맞춰 연희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갔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문 쪽이 아닌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명하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춥고 무서웠던 밤에 빗자루를 들고 있던 꼬마 신부, 역병 환자 흉내를 내며 벌벌 떨던 그 처절한 모습, 그리고 지금 내 품에서 곤히 잠든 이 고귀한 여인, 이 모든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그 앞을 막아서는 용기이며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연희가 없었다면 지금의 김명아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명아의 인생 그 자체였다. 명아는 잠든 연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내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소.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방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인들은 사또와 마님께서 늦잠을 주무시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감히 깨울 생각은 하지 못했다. 뒤늦게 일어난 명아와 연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쑥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무런 걱정 없는 늦잠이었다. 명아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뜰에 핀 매화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마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명아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글귀 하나를 적어 연희에게 건넸다. 수졸지처. 어려움을 함께한 아내는 버리지 않는다. 연희는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명아의 눈빛만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캔마루에 앉아 뜰을 노니는 참새들을 바라보았다. 명아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연희는 명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바람은 시원했고 햇살은 따사로웠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평온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며 증명하고 있었다. 부인, 오늘 저녁에는 내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을까요? 어머, 서방님도 참 채통을 지키십시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가난과 시련을 사랑으로 이겨낸 자들이 부르는 승전가이자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한양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한 재상가 골목에서도 유독 단아하고 기품이 흐르는 저택이 있었으니 바로 이조판서 김명아의 사저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 지났건만 김판서 댁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드높아졌다. 청렴 결백한 성품으로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김명아는 만백성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김판서의 업적을 칭송할 때 정작 명아 본인은 늘 입버릇처럼 나의 관복 반쪽은 부인이 지은 것이요 나머지 반쪽은 부인이 입혀준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금슬 좋은 부부의 겸양이라 여겼으나 그 말 속에 담긴 뼈저린 진실을 아는 이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오늘은 김판서 댁의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슬아의 외아들 진우가 혼례를 올리는 전야였기 때문이다. 집안은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로 분주했고 곳곳에 걸린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진우는 올해 약관의 나이로 아버지를 닮아 훤칠한 키에 학식 또한 뛰어난 재원이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내일 입을 사무관대를 어루만지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명문가의 교수와 혼인을 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자란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의 평범한 부부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마치 전후 가장 믿음직한 동료처럼 대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하늘처럼 섬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장부보다 더 큰 배포로 집안을 이끌었다. 과연 자신도 그런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 진우는 자신이 없었다. 도련님,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늙은 하인의 목소리에 진우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어머니가 계신 안채로 향했다. 안방 문을 열자 은은한 난초 향기와 함께 연희가 온화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다.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연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는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과상을 내어주며 맞은편에 앉았다. 내일이면 네가 한 가장의 주인이 되는구나.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어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진우는 쑥스러운 듯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예, 어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연희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빙그레 웃으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자개장식이 화려한 다른 함들과 달리 그 상자는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진우는 의아한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희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단이나 폐물이 들어있을 거라 예상했던 진우의 짐작을 깨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낡고 볼품없는 물건이 들어있었다. 닳고 달아 몽당하기 그지없는 쌀이 빗자루 하나, 그리고 빛바랜 붉은 천조각이었다. 고귀한 판서댁 안방에 어울리지 않는 이 기이한 물건들에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님, 이것은? 연희는 빗자루를 꺼내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손길이었다. 진우야,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네 아버지와 나를 지켜준 보검이자 우리 집안을 일으킨 가보란다. 진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천하의 김판서댁 가보가 몽당 빗자루라니. 연희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20년 전 그 춥고 배고팠던 산골 오두막의 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첫날 밤 도둑귀신을 쫓겠다며 빗자루를 들고 문을 지키던 12살의 어린 신부.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숫 검댕을 치라고 미친 척 연기를 했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관아마당에서 아버지가 피를 토하듯 쏟아냈던 변론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진우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깊은 감동으로.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겪어야 했던 그 참혹한 가난과 시련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한때 가난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이토록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연희는 붉은 천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계집아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네 아버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은 호랑이보다 더 사나웠지. 부부란 그런 것이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빠졌을 때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꺼이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는 것. 내가 문을 지킬 때 네 아버지는 글을 읽으셨고 네 아버지가 세상과 싸울 때 나는 뒤에서 밥을 지었다.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울림은 진우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진우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그 끈끈하고도 범접할 수 없는 유대감의 정체를.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애이자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였던 것이다. 이 빗자루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아무리 힘없는 여인이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천하무적 장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우야, 너도 내일이면 아내를 맞이한다. 내 아내는 너의 장식품이 아니다. 네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니 부디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네가 그 사람의 문지기가 되어 주거라. 어머니의 가르침에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어머님,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이 빗자루에 담긴 뜻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방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향하려 했다. 그때였다. 건너편 사랑채 마루에 아버지 명아가 홀로 앉아 달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진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늘 근엄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이조판서 김명아가 오늘따라 유독 작고 쓸쓸해 보였다. 아니, 쓸쓸함이라기보다는 묘한 그리움에 잠긴 듯했다. 그때 안채에서 연희가 나와 명아의 곁으로 다가갔다.
두 늙은 부부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두 분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명아의 목소리였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혼례를 치르던 날 밤 말이오. 그때도 달이 이처럼 밝았는데 연희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께서 제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던지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때 서방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꽁꽁 얼었던 제 마음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명아가 연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오. 만약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오늘날의 김명아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나는 그 산골에서 굶어 죽었거나 박참판의 횡포에 못 이겨 화병으로 죽었을 것이요. 나의 모든 영광은 당신의 그 작은 손끝에서 시작되었소. 명아의 고백에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본래 큰 나무가 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나무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잠시 바람을 막아준 것뿐입니다. 서로를 치켜 세우는 두 사람의 대화는 꿀보다 더 달콤하고 묵은 술처럼 깊은 향기가 났다. 명아는 갑자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마루 구석에 놓인 하인들이 청소하다 둔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판서의 체면도 잊은 채 빗자루를 든 명아의 모습에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방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명아는 빗자루를 굳게 쥐고 연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오늘은 내가 지킬 테니 부인은 편히 주무시오. 도둑 귀신이든 잡기든 아니면 내일 치를 혼사 걱정이든 내가 이 빗자루로 모조리 쓸어버릴 테니 10년, 아니 20년 전에 그날 밤을 흉내내는 명아의 익살에 연희는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서방님. 누가 보면 주책이라 하겠습니다. 어서 내려놓으십시오. 연희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맑게 울려 퍼졌다. 명아 역시 껄껄 웃으며 빗자루를 내려놓고 연희를 품에 안았다. 사랑하오, 연희.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다음 생에서도 나는 당신의 문지기가 될 것이오. 연희는 명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저도 영원히 서방님 곁에서 문을 지키겠습니다. 기둥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결혼이란 저런 것이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광대가 되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진우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내일 맞이할 신부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우는 사모관대를 쓰고 늠름하게 섰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힐끔 부모님을 쳐다보았다. 높은 자리에 앉아 흐뭇하게 웃고 있는 명아와 연희.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짧은 순간 진우는 보았다. 두 분이 서로에게 보내는 은밀하고도 단단한 눈인사를. 수고했소 부인,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한 그 마음의 대화가 식장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진우는 신부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도 당신을 위해 빗자루를 들겠소.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소. 세월은 흘러 김명아는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갔다. 그는 고향 산골에 작은 서당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사람들은 전직 판서가 기거하는 곳이라 하여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상상했으나 그가 머무는 곳은 소박한 초가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 마루에는 언제나 낡은 빗자루 하나가 깨끗하게 손질되어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빗자루의 유래를 알지 못해 수군거렸으나 명아와 연희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명아가 툇마루에 앉아 졸고 있을 때 연희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다. 인기척에 눈을 뜬 명아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해진 두 손이 포개졌다. 부인, 아직도 문을 지키고 있는 게요? 명아의 농담에 연희가 곱게 늙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럼요. 서방님이 깨실 때까지는 제가 지켜야지요. 허허, 이거 원.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더라도 염라대왕 앞에서 당신이 문을 막고 서 있을까봐 겁이 나는구려. 아무렴요. 서방님 혼자 어찌 보내겠습니까? 저승 문턱이라도 제가 빗자루 들고 앞장서야지요. 두 노부부의 웃음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처마 밑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그것은 한 편의 소설처럼 치열했고 한 폭의 수묵화처럼 은은했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영원한 연주였다. 세상은 변하고 권력도 재물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만은 빗자루에 묶인 전설이 되어 대대로 그 집안에, 아니 세상 모든 부부들의 가슴 속에 전해져 내려오리라.